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투쟁이 이어지면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더 늘어 9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수습본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과 서면 자료를 모은 결과 그제 기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2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459명 늘어난 수치로 전체 전공의의 7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만에 211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모두 6,038명으로 800여 명에 대해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떠난 지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치료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환자들의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입원 치료가 취소돼 이틀 연속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외래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애타는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신기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정모 씨는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의 항암 치료를 위해 이틀째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2박 3일 입원 치료를 받는데 갑자기 변경돼 외래 진료처럼 하루 만에 주사를 맞고 돌아가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입원 상태로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사전 안내도 하지 않아 첫날은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하는 생계에도 지장이 생기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왕복 500km. 한 번 오갈 때 6시간 넘게 운전하는 수고로움은 참을 수 있지만 아내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더구나 다음 치료 일정은 또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도 대구도 복귀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고열이나 설사 이런 게 집에 가서 나타나면 어떨 방법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 안양에 사는 송모 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남편이 세포 이식 수술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항암 치료 일정이 느닷없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밀릴 수 있으니 조금 미리부터 대기를 걸어놓자, 병실을. 이런 상황인 거고, 이식센터에서는 언제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파업이 계속되고 하니 그거를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받고 싶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 남편의 치료 일정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책점이 없는 인질극을 벌이면서 그 안에 있는 인질 옆에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그 안에 갇히면서 생업조차도 지금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의료 현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들은 언제쯤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의사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가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위기평가위원회를 열고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오늘 아침 8시부터 기존의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 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됩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이 파업 형식이 아니라 일제히 사직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선 이유는 업무 개시 명령을 피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도 불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는 이마저도 제재를 면하기 위해 회피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4년 전 의대 증원에 맞서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들.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유 등을 적은 사직서를 내고 잇따라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습니다. 파업을 선언하고 나가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집단 사직 역시 불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6,000명 넘는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마저도 무력화하는 꼼수 회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SNS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받지 않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문자로 보내두면은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 발송만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도달됐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의 병원 현장 조사는 형식적인 근무로 대응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간단한 처방을 하는 등 일한 흔적만 남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태도 진료 차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일시 복귀하는 사례가 이렇게 현장 점검을 가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 개시 명령의 요건에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유효성 공방이 정부와 의사들의 머리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환자들은 씁쓸한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등 친명계 핵심 의원들을 단수 공천하고 현역 의원 5명을 사실상 공천 배제하는 등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이수진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만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파열음이 일고 있는 민주당에서 친명 핵심 의원들의 심사 결과는 단수 공천이었습니다.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과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박범계 의원 등이 본선행 티켓을 쥐었습니다. 원외에선 최강욱 전 의원의 막말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친명계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동대문 갑의 안규백 후보, 동대문 을의 동대문구 을의 장경태 후보입니다. 인천에서는 동구 미추홀구의 을의 남영희 후보와 현역 의원 5명의 지역은 전략지역구로 지정돼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의원과 비명계 양기대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략공천설이 나오는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노웅래 의원은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이 따랐습니다.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1인 천하, 내가 법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식의 이거는 인위적인 공천이다. 이른바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명계가 다수인 현역평가 하위 20% 명단과 현역이 배제된 정체불명 여론조사를 두고 당 원로들이 잇따라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존의 당헌 당규와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합당한 인물들을 잘 공천하는 결과로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공천에 불만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연일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접촉한 결과가 혹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어떤 분은 합류 가능성을 강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민주당 내 공천 파열음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 등 폭발력 큰 사안과 맞물려 내부 균열이 분당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민주당은 경선 없이 바로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는 전략공천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영입 인재를 포함한 전략공천 후보와 전략지역 경선 대상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선 특히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지역 공천 여부 등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공천 심사도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 사례는 없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TK 일부 지역 공천이 미뤄진 것과 맞물려 물갈이 외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70% 이상 선거구의 후보 선정 방식을 정했습니다. 전략공천이나 단수 추천 대상이 아니면 경선을 치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전통적 강세 지역의 공천 발표는 더딥니다. 서울 강남권은 8곳 가운데 4곳, TK는 25개 지역구 중 9곳이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강조했던 정치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곳들입니다.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난이도가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는 중진 의원들도 나오시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지. 뇌관을 건드리는 시점을 늦추는 배경으론 오는 29일로 예정된 쌍특검 재표결이 우선 거론됩니다. 여당 의원 가운데 17표만 이탈하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시행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 반발에 따른 이탈표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사천 논란으로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을 지켜보며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뭐 어쩔 것이다. 그런 우려 내지는 마타도어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되겠죠. 현역 교체 등 논쟁적 사안이 없어서 잡음은 작지만 감동 또한 없다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한 대체적 평가입니다. 남은 69개 지역구, 특히 이른바 양지로 꼽히는 곳의 공천 결과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창당대회에선 최선임급 당직자가 대표로 선출될 예정인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다른 당의 인사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은 민주당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내도록 운영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늘도 많은 눈이 예보된 가운데 지난 4일간 이미 7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곳곳에서 교통사고와 정전, 고립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 옛길 인근 상간마을. 마을 전체가 눈에 뒤덮였습니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밭을 헤치고 도착한 외딴집. 처마 끝에 매달린 눈은 바닥에 닿을 듯합니다. 살짝 건드리자 눈무더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 눈 속에 갇혀 지낸 80대 할머니는 이웃이 뚫어준 좁은 통로를 통해 이틀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나오는. 그동안에는 집안에 있었죠. 눈 때문에 못 나오죠. 나 올해 86인데. 연일 계속된 폭설에 몸은 녹초가 됐지만 주민들은 오늘도 삽을 들었습니다. 자칫 무너지지는 않을까 지붕까지 올라가 수시로 눈을 치웁니다. 하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틀 동안 마을 안길에 세워놓은 승용차입니다. 6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20cm 넘는 눈이 내린 강원 영동 지역 도심도 교통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속절없이 헛바퀴만 돌리던 차량은 취재진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눈길을 빠져나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는 오도 가도 못한 채 멈춰선 차량이 수백 미터 넘게 늘어섰습니다. 30m 전진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우리 졸업식에 빨리 가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이번 폭설로 상간마을을 오가는 30여 개 버스 노선은 결행하거나 단축 운행했고 이틀간 40건이 넘는 눈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강릉 영곡면에서는 폭설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8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최대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가운데 등산객 3명이 고립됐다가 6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 정산에서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이 폭설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조대는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고 3명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수치 통계를 임의로 낮추도록 직권을 남용했고 통계법도 위반했다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같은 혐의로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며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규제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소비자단체와 1372 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국 이커머스 소비자 불만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 2022년 93건에서 1년 만에 465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도 가죽 가방을 샀다 품질 불만족으로 환불 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당하다 한 달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 같은 피해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생 홍보했다 생각하고 넘길까 생각도 하다가도 이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버리면 그쪽 입장에서도 그냥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구제 신청을 많이 해봐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년 사이 이용자가 2배 넘게 늘어 현재 717만 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는 초저가 제품이 많은 만큼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 계약 불이행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계약 해지 관련이 31%, 품질 불만도 18%로 나타났습니다. 반품 처리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다든지 번거롭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를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그 소비자 불만 처리의 과정에서 좀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들이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파손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정명령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문제는 그걸 안 따를 경우에 실제로 외국 사업자한테 직접 집행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이슈라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고객센터 규모를 늘리고 있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이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수영부에서 학생들이 선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달 제주도 전지훈련 숙소와 기숙사 등에서 한 학년 위 선배들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했고 학교 측의 사안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학교폭력위원회를 여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20여 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아파트에 미사일이 떨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이 공격을 포함해 북한제 탄도미사일 화성 11형 20여 발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제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이 최소 24명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전쟁 가해국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행위는 범법 행위라며 북한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tightening up sanctions to further restrict the provision of weapons and material that can support Russia's war effort. 이번 주말에 화상으로 모이는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아우디 이우카를 점령한 뒤 파괴된 건물을 점검하는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건물 지하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두고 간 탄약과 의약품 등이 있었습니다. На дальность 250 метров. Это то же самое. Ни лучше, ни хуже. Ручные противотанки, гранатомет. 국제통화기금은 이처럼 탄약 부족 등으로 러시아에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올해 약 56조 원의 융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공여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시의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일본 정부와 언론이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또 일본 외무상은 우리 외교부 장관과의 첫 만남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시네마 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올해도 강행했습니다. 한국가 리쇼반 라인宣言を行い、竹島を不法占拠してから70年となります。 일본 정부는 우리의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했는데 2차 아베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 이후 12년째입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브라질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처음 만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독도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한국 정부가 즉각 독도를 반환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일본 언론들도 망언 분위기에 편승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을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행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 대원들과 육상자위대 대원들이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위성 내규에는 부대가 종교 예배소를 참배하거나 대원에게 참배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それに違反する疑いがあることから現在人事教育局においてその事実関係を確認させております。今後判明した事実関係に基づき厳正に対処してまいります。 지난달에는 군마현이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비를 철거하는 등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지우거나 미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역행하는 역사인식은 가까스로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의 훈풍에 냉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 연말 서울 명동 입구에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한 이후 버스가 꼬리를 물고 서 있는 이른바 버스 열차 현상으로 퇴근길 대란이 빚어졌었는데요. 서울시가 노선 분산 배치를 위해 명동 부근에 정류소 2곳을 새로 만드는 등 혼잡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줄서기 표지판 뒤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듭니다. 차도에는 해당 표지판에 정차하려는 광역버스가 꼬리를 물고 서면서 일대 큰 혼잡이 빚어집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광역버스 정류소에 혼잡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혼잡도가 극심했던 명동 입구 부근에 광교 정류소와 명동 입구 B 등 정류소 2곳을 신설합니다. 8개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정류소 2곳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4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렇게 하면 명동 입구 정류소의 버스 대기 행렬은 평균 312m에서 93m로 줄어듭니다. 일반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7.9km에서 21km로 개선됩니다. 남대문 세무서 정류소의 경우 10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예정인 명동성당 정류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존 중앙버스 정류소 바로 인근에 가로변 정류소를 신설해 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한다는 겁니다. 이미 1월 8일부터 진행 중인 명동 입구 정류소를 비롯해 남대문 세무서,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정류소 개선 대책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역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 서울시는 대광이, 경기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세계적인 식당 평가 안내서인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을 받은 식당이 부산에서도 3곳이 나왔습니다. 미쉐린 가이드는 2016년부터 발간한 서울편을 올해부터는 서울 부산편으로 선보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리사들이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미쉐린의 별 상패와 조리복을 받고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걸 받게 되어서 일단 너무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겸손하게 요리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미쉐린의 별을 받은 식당은 모두 3곳. 각각 파스타 전문점과 일식당, 프랑스 식당입니다. 모두 원스타로 이번 발표에서는 그 이상 등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요리를 선보인다는 빛 그루망에는 15곳이, 좋은 요리를 제공하는 곳을 뜻하는 셀렉티드에는 25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레스토랑들에게 성장의 동기가 될 것이며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서울편으로 우리나라의 첫 선을 보인 미쉐린 가이드. 올해부터는 부산을 추가한 서울과 부산편으로 발간했습니다. We now take on the new mission to introduce to the world the fascinating diversity of Busan dining landscape. 부산시는 부산편 발간을 계기로 더 많은 관광객이 부산을 찾도록 미식 홍보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교통지도를 하던 경찰관들이 발빠른 심폐소생술로 길에서 쓰러진 70대를 살려냈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50분쯤 울산 남구 신전동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근무하던 울산경찰청 1기동대 소속 김미경 경장과 최규태 경위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A씨의 의식은 2분 만에 돌아왔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A씨는 김 경장과 최 경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8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4도선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서울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지만 곳곳으로는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산발적인 강수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는 제주 산간에만 남아있고 동해안은 조금 전 해제됐는데요. 오늘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경북 북동 산간에도 아침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요. 충청과 호남 등 그 밖의 지역도 출근길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8도, 춘천 영하 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부산 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일부 중부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서울시 의사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걸기대회를 열고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어제 제2차 의대정원 증원 필수 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걸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잘못된 의료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10일로 예정됐던 전국 의사 총걸기대회를 일주일 앞당겨 3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응해 어제부터 8개 시립병원 평일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4개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2개 시립병원 가운데 정신병원 3곳과 장애인 치과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이 평일 진료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합니다. 또 보라매 병원은 오늘부터 평일 진료를 연장 운영합니다. 정부는 오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선 환자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복귀자 의사면허 정지와 주동자 수사 등 부처 간 공조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계속되며 진료 차질을 빚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업무 비중이 컸던 응급실은 환자 진료가 지연되는 과부하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진료과 가운데 한 곳이 응급실입니다. 당직 등 전공의 업무 비중이 높은 업무 특성 때문에 빈자리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만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응급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응급실 몇 번 갔는데 그냥 응급실에서 그냥 오지 말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응급실 병상이 꽉 차게 되면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전공의 사직 여파가 덜한 종합병원 등으로 옮겨집니다. 정부는 중증과 응급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용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대체 투입된 교수와 전임의들의 피로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학병원의 수술 취소나 연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에서도 수술 지연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미뤄진 수술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는 사이 진료 공백과 환자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 서대문 을 후보로 전략 공천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어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 서울을 수복하고 서대문 을을 탈환하라는 특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이 직면한 여소야대의 절박한 상황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서 클래식 공연을 기획하는 양종화 기획사 대표와 선장 출신 해상법 전문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 영입식에서 두 분을 모시게 돼 어제보다 더 유능해지고 강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의원이 4선을 한 서울 마포갑 등 전략 선거구를 추가 발표하며 현역 의원 5명을 사실상 공천 배제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충남, 홍성, 예산 등 전략 선거구 5곳 지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는 이수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과 김민철 의원의 경기 의정부을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현주 전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며 총선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세 분 여성 정치인들이 임전무퇴 자세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정당이 의석 나눠먹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세력이 주축인 진보당에 최대 4석을 보장한 게 불을 당겼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3일 닻을 올릴 범야권 비례정당의 핵심 합의 내용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입니다.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국민추천 후보 4명 등 10명을 선순위에 배치하도록 한 겁니다. 당선권인 20번 안에 있는 만큼 사실상 국회의원 배지를 보장해 준 거란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춰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거라고 했지만 지역구에서의 여러 가지 후보들의 이 경쟁이나 난립을 막을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취지, 즉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당장 의석 나눠먹기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사실상 양보한 울산 북구 지역구 의석까지 더해 최대 4석을 진보당에 준 거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꼼수 위성정당 대가로 종북 논란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의 원내 진출을 도왔던 겁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이런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별도의 비례정당을 먼저 만들기로 한 건 여당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여야 모두 위성정당 반복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만큼 의석 배분과 현역 의원 꺼주기 등 관련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상반기 안에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소폭의 오르내림을 이어가며 둔화하고 있는 만큼 당장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게 금통위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가 지나서는 어떻게 될 건지는 이건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저희가 다시 경제 전망을 할 때 그 나온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가가 어디로 될지가 이렇게 평탄하게 움직이질 않고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가 우리 예상하는 대로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이 대부분 금통위원들의 생각이셨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아파트를 대체할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높은 금리를 버티지 못한 매물들이 경매에 쏟아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선동 인근 3년 전에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 2억 원의 경매로 나온 이 사무실은 2차례 유찰 끝에 입찰가의 60%까지 가격이 떨어졌지만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사업하실 분들이 조금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금리도 높지 경기도 안 좋지 해서 그런 요인이 아닐까.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지식기반 산업 분야 사업장이 주로 입주한 건물로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습니다. 정부가 2, 3년 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내주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공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무리하게 빚을 내 분양받았던 매물들이 경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매 매물로 나온 지식산업센터 물건은 688건으로 전년 대비 70% 급증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높지 않자 수요는 크게 줄었고 경매 매물 10건 가운데 3건만 주인을 찾았습니다. 우선 금리 자체가 높은 데다가 이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마저 줄어들면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많이 유입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 과잉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한동안 경매 물건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1,500여 곳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20년 4월 이후 30% 넘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때 우후죽순 들어선 지식산업센터의 대규모 공실 대란을 막기 위해 입주 업종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소비자 1,8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소비자 측은 GOS가 성능을 일괄 제한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며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와 광고 행위로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감옥에서 갑자기 사망한 러시아 야당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어머니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아들 시신의 비밀 매장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나발니의 사망을 둘러싸고 비난이 거세지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나발리가 사망한 뒤 시신 확인을 위해 교도소를 찾았던 어머니. 입장마저 거부당한 채 번번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시신을 돌려달라며 소송까지 낸 어머니는 사망 엿새 만에 아들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확인 뒤 러시아 당국이 비밀 장례식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별 인사 없이 비밀리에 묻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시신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Я не хочу особых условий. Я лишь хочу, чтобы все было сделано по закону. Я требую отдать мне тело сына немедленно. 서방이 나발리 다음으로 희생될 가능성이 큰 인사로 꼽은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 지난해 반역죄로 25년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 감옥에 갇혀 있는 카라무르자는 러시아인들에게 절망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나발리 죽음은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서방 국가 대표들은 일제히 러시아 정부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고 러시아는 근거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И я даже не хочу подробно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не имеют права эти люди вмешиваться в наши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대선을 앞둔 러시아는 오히려 나발리 추모 집회를 막고 반푸틴 대중운동을 금지하는 등 내부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올해 71세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 폭격기 투폴레프 160M을 직접 타고 비행하며 핵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의 항공 공장 활주로에서 승무원의 일원으로 폭격기에 탑승해 약 30분간 비행했습니다. 특별 비행복을 입고 비행을 마친 푸틴 대통령은 전략 폭격기의 기술이 훌륭하다며 새로운 세대의 항공기로 군사적인 능력이 매우 좋다고 극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의 고속도로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이스라엘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과 언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오전 7시 반쯤 서안의 한 유대인 정착촌과 예루살렘을 잇는 1번 고속도로 검문소 인근에서 3명의 무장 괴한들이 서행하던 차량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서안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남성들로 M16 소총과 카렐로 기관 단총 등을 난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보다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되찾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바이든이 재선 대통령이 되는데 더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일본 규슈에 집기로 한 제2공장에 일본 정부가 약 7,300억 엔, 우리 돈 약 6조 5천억 원을 지원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규슈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서 문을 여는 TSMC 제1공장에 이미 4,760억 엔, 우리 돈 약 4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7위 이상의 성적을 올리지 못했던 프로야구 롯데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스프링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명장 김태형 감독 지휘하에 형제구단 일본 지바 롯데와의 합동훈련도 시작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김상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개의 다른 롯데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져 몸을 풉니다. 한국의 롯데 자이언츠와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 구단의 합동훈련입니다.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구단주 신동빈 회장의 의지로 7년간 멈췄던 두 롯데의 합동훈련이 지난해부터 재개됐습니다. 특히 올해 지바 롯데 1군과의 합동훈련은 무려 17년 만입니다. 저도 이제 뭐 감독도 했었고 코치 때도 했었지만은 일본 팀, 1군 팀하고 연습 경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5km 강속구 투수 사사키 로키를 상대로 롯데 선수들은 투수끼리 통하는 고민도 허물없이 물어보고 답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 포수를 볼 때 이제 조준점이라든지 이제 왼 어깨를 쓰는 방법을 좀 그런 폼을 제스처를 취하길래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엄청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24일과 25일 두 번의 정식 교류전도 갔는데 둘째 날 경기에서는 박세웅과 사사키가 흥미로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일단 타자랑 상대하는 거고 그 투수는 저희 팀 타자를 상대하는 거니까 큰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한일 롯데 구단은 훈련 말고도 활발하고 지속적인 인적, 물적 교류로 아시아 야구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와 같은 교류전뿐만이 아닌 코칭 스텝에 대한 연수, 직원들 간의 그 연수를 통한 인적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 야구단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두 차례 교류전 뒤 오키나와에서 훈련 중인 KBO 리그 팀들과도 5차례의 연습 경기를 더 치를 예정입니다. 최근 10년간 가을 야구 경험이 단 한 번뿐인 거인 군단이 이젠 봄에만 반짝하는 팀이라는 불명예를 벗겠다는 각오로 똘똘 뭉쳤습니다. 최근 6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던 롯데가 변신을 위한 마지막 몸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YTN 김상익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KBO 리그로 돌아옵니다. 한화 구단은 류현진과 역대 KBO 사상 최고인 계약 기간 8년, 최대 170억 원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선수와 구단이 합의해 기존 계약을 깰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지난 2013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로 향한 뒤 12년 만에 국내 무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김하성, 오타니 쇼헤이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는 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식 서울 개최를 앞두고 관련 위조 상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은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을 앞두고 위조 상품 단속을 벌여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의류 등 4만 4천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도매업자들은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에 거점을 두고 메이저리그 관련 운동복과 양말 등 위조 상품을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은 흐리기만 한데요. 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수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에 내려져 있던 대설특보는 조금 전 해제되고 제주 산간에만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아침까지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거나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8도, 춘천 영하 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 7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